코스피가 오후 들어 오름폭을 더 키우며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장중 8% 넘게 오르는 등 2차 전지주가 상승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선고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대출의 양을 관리하고 금리를 조율하는 건 은행 심사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를 내릴 때라고 밝혔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늘어 2만 4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0.7% 늘어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장중에 오름폭을 점차 키우면서 265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2차 전지주가 강세인데요. 증시 상황 제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코스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1.16% 상승한 264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6,100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00억 원, 2,8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8.49%, 삼성 SDI는 3.22% 오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배터리 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2.42%, 3.13%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도 0.5% 상승해 714선으로 올랐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3원 내린 1,46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유상증자 논란에 빠져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오름세로 돌아서며 1.99% 상승 중입니다. 지주사인 하나가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배정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로 밝혔는데요. 장중 63만 2천 원까지 밀린 바 있으나 해당 공시 이후 66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를 통해 3조 6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 영남권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조림사업과 제습기 관련 주가도 상승세인데요. 위닉스와 LG전자가 각각 11.6%, 2.78% 오르고 있고요. 자연과 환경이 12.84%, 동신건설이 1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소방설비 관련주 주가도 장소방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프링쿨러 소화기, 화재 감지기 등 각종 소방안전 제품과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인 파라텍 주가가 장중 15%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어서 연일 진행되고 있는 주주총회 속 주요 기업들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이혜진 창업자가 8년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합니다.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미진하자 창업주까지 은둔을 깬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필 기자, 네이버의 정기 주주총회가 오전 중에 열렸죠. 네, 네이버는 오늘 오전 경기 성남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의 사내이사 선임안 건이 올라오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이듬해 등기이사직도 내려놓으면서 국내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후 글로벌 투자 책임자로 해외 시장 위주로 맡아왔는데요. 오늘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서 8년 만에 국내 경영 일선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복귀한 배경도 자세히 짚어보죠. 네,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그간 연구개발비도 많이 투입한 AI 분야에서 네이버가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작년 최대 매출을 냈고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 클로바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능과 시장 활용도 면에서 해외 AI 모델과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딥시크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압도적인 성능을 내면서 충격을 줬고 향후 네이버 모든 서비스에 자체 개발한 AI를 접목해 수익을 내겠다는 네이버의 구상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간 해외에서 AI나 로봇 등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온 이 창업자가 복귀한 건데요. 이사회 의장으로서 AI 사업 전반을 직접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한때 2차 전지 대장주였던 금양은 주가가 10,0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거래마저 정지됐죠.
상장 폐지 위험 속에서 소액주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양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일단 금양의 거래 정지 이유는 뭡니까? 금양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올 회계법인은 금양에 대해 기업으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거절을 받으면 매매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견 거절 이후 15일 내로 금양이 이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패 절차는 진행됩니다. 금양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19만 4천 원까지 올랐다가 94% 넘게 빠지며 9,900원의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금양은 지난해 말 1,329억 3,2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4,5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이를 철회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금양 말고도 상장 폐지 위기에 빠진 기업이 또 얼마나 됩니까?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기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는 5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이 지연된다고 해서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재무제표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감사 의견 비적정은 형식적 상패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중국 비아디의 전기차 아토3의 보조금 산정이 지연되면서 1분기가 지나도록 출고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배터리 충전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을 탑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됐는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확약은 해놨는데 구체적인 출고 시점은 아직도 미정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일단 배터리 충전을 전기차가 확인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문제입니까? 네, 배터리 충전 상태를 차량 내부는 물론이고 충전기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충전기에 표시된 배터리 잔량과 차량 내부에 표시되는 잔량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어서 반드시 충전기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설계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이 기능을 갖고 있는 차량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건데요. 올 초 한국에 진출한 BYD가 이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BYD는 일단 연말까지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환경부에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출고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네, 일단 연초 발목을 잡았던 배터리 충전 상태 표지 기능 미탑재 문제는 확약서 제출로 일단락됐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개정한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확약서를 제출하면 일단 유예를 하고 추후 실제 이행 여부를 지켜보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이 외에도 1회 충전 주행 거리 등을 따져 보조금을 책정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 보조금 작업이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환경차 등재도 당초 예정보다 길어졌는데요. 산업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첫 승용 전기차였던 만큼 에너지 소비 효율 등 서류상 데이터가 실제와 맞는지 검증하는 추가 작업을 거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다음으로 영남 지역을 휩쓸고 있는 산불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최소 2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만 강풍 속에 최근 헬기까지 추락하는 등 진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먼저 피해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9시 기준 이번 산불로 1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 1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헬기 사고와 안동에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60대 고령으로 대피 중에 화를 당했습니다. 주택과 공장, 사찰, 문화재 등 200여 곳이 피해를 입었는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권 7번 국도에서는 대피 행렬에 불길이 번져 일부 탑승자들이 차량에서 탈출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낮 12시 54분쯤에는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네,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인데 화재 범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경남 하동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 안으로 번졌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소속 직원들과
경남, 전북, 전남 등 인근 지자체까지 총 출동했지만 바람 때문에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은 연기가 짙어져서 마스크 없이 숨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의성 고운사 등 주요 사찰이 소장한 유물 15건을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불이 좀 잡히려면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한 상황일까요? 최대 변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경북 일부 지역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었는데요. 이런 강풍과 함께 수시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산림당국은 산불 구역을 추산하지 못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강풍으로 산림당국은 소방 헬기 운항까지 중단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담화를 통해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며 진화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에 결혼도 출산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에 그리고 경제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에서 갑론을 박이 벌어지고 있는 연금 문제, 또 경제의 기본적인 체력 문제를 따져봐도 젊은 인구의 증가는 중요한데요.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던 출산율이 올해 초에는 어땠는지 그 첫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수치 보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숫자죠. 1월의 합계 출산율은 0.88명입니다. 여전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 1월과 비교했을 때는 0.08명 소폭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로 보면 1월에 새로 태어난 아이는 2만 4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출생아는 보통 1월에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 1월과 비교했을 때 11.6% 늘었고 1월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5년부터 줄곧 감소하던 것이 10년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의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11.6%였으니까 그 증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절대 명수로는 갈 길이 멉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2년에 기록했던 2만 4천 명보다도 지금의 기록이 소폭 적은 상황인데 2015년 1월의 출생아 수는 무려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출산의 일반적인 전제 조건인 혼인 건수도 2만 건을 기록해서 지난해 1월보다 조금이지만 늘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에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1.5%, 또 작년 1월에는 여기서 다시 11.6%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증가세가 올해 1월 들어서는 크게 둔화됐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억눌렸던 혼인 수요가 이제는 많이 해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만큼 앞으로 혼인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정책적인 역량이 다시 중요해지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그래도 저출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정부가 이 추세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정리하면 출산한 경우에는 청약 특별 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각종 청약 조건이 완화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이전에 한 차례 특별 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공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이를 낳은 후 더 넓은 면적의 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애 최초 특공을 제외한 신혼,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특공 유형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포함한 유주택자도 특공 기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새 주택으로 소유권을 옮기기 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 당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만 무주택자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만 배제됐는데 앞으로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회 상승뿐만 아니라 신혼과 출산 가구에 돌아가는 분양 물량 자체도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인 뉴홈에서 일반 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게 됩니다. 기존엔 일반 공급에선 출산 우대 항목이 따로 없었습니다. 또 공공임대에선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 공급받습니다. 민간주택 분양에 있어선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18%에서 23%로 커집니다.
이렇게 모두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돌아가는 주택 물량이 연 7만 호 수준에서 12만 호로 늘어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출산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추가되는데요. 현재 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한 번만 재계약이 가능한데 거주 중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오늘 하루 연달아 외부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다방면으로 힘썼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두 수장이 모두 목소리를 높였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출 금리를 내려야 할 때라며 앞서 은행들을 압박했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금 상황이 불가피하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에 은행의 역할을 더 강조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김병환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의 양을 관리하고 대출 금리를 조율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은행의 심사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달 원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최근 토지거래 허가제도 재지정과 관련해 연초 대출 여력을 늘렸던 은행권이 다시 대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대출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관련해 들어보시죠. 지난해부터 이 심사를 통해서 좀 제어를 해달라고 했고,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또 필요성 하에서는 이 정책 조합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피하다 하는 점을 좀 이해를 구합니다. 결국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겁니다. 대출 심사를 통해 한도를 줄이거나 부동산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 시점의 은행권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기업은행의 900억 원 부당대출일 텐데 관련해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국책은행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엄중하게 의식하고 있다며 제재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친인척과 퇴직자가 주로 연루된 점을 강조하며 관련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책무구조도 시행과 정착 단계인 만큼 감독당국이 관리할지 은행권이 스스로 관리할지는 더 논의 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혼란의 여파로 은행만 반사 이익을 보는 구조는 안 된다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발언의 내용별로 좀 나눠서 보면 MBK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을 드러냈죠.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사들인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ABSTB를 변제하겠다는 MBK 파트너스의 약속에 대해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제 변제할지, 재원은 뭘로 할지 등을 말할 수 없는 거면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전단체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으면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안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을 툭툭 던지는 건 다 의도된 걸로 보인다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때 시장이 태영을 믿은 건 대주주의 고통 분담이 있었기 때문인데 MBK의 경우에는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갖고 있다고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네,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혼란 관련해서 은행들을 주시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이 원장은 최근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 관련 혼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은행 쏠림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담대를 받으면 그 은행의 락인이 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은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게 너무 과다하거나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의 은행 가계대출 담당자 소집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요청 같은 시장 개입은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의 전달 경로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금리 산정 체계를 따져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은행들이 내준 대출에서는 부실화 징조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주요 시중은행의 이른바 깡통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윤 기자, 깡통 대출이라고 하면 흔히 대출을 받고 그 이자도 못 갚는 경우인데 이게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해 말 무수익 여신 잔액은 총 3조 1,78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5% 증가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무수익 여신 잔액이 3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무수익 여신은 돈을 빌려줬지만 이자도 받지 못하는 부실대출로 이른바 깡통대출이라고도 불립니다. 4대 은행 무수익 여신 잔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2%까지 확대됐습니다. 네, 기업이든 가게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상황이 좋지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업 무수익 여신 잔액은 2조 1,46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8% 늘면서 처음으로 2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기업 대출도 부실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파산한 법인은 1,94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가계 무수익 여신 잔액도 20% 가까이 급등한 1조 321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부채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부채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등 가계 상황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5년치의 사업보고서를 정정하면서 기존의 공시보다 매출이 6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폭이 조 단위로 큰 만큼 금융감독원도 회계 감리에 나서야 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다미 기자, 일단 어디서 오류가 있었습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치 사업보고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정정해 공시했습니다. 정정 과정에서 한국금융지주의 5년간 영업수익은 약 5조 7천억 원 감소하고 영업비용도 약 5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리테일 등 부서의 외환거래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내부 거래라 재무제표에서 상계에서 올렸어야 하는데 실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국금융지주의 외부감사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삼정회계법인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한영회계법인이 맡았습니다. 네, 단순히 오류였다고 해도 그게 조 단위라면 금액이 너무 상당한데 그래서 금감원도 감리 여부를 검토 중이죠. 네,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공시된 재무제표를 자진 수정하더라도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정하거나 정정 규모가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일 때 감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중요성 금액이란 당국이 누락이나 왜곡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기준 금액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과 매출액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금감원은 다만 선정 여부나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2년에는 키움증권이 미지급과 미지급금을 과속 예상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보고서를 정정한 바 있는데요. 결국 키움증권은 여기에 더해 다른 혐의까지 추가 적발돼 기관주의와 1,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인도에서 9천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납부해야 할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벌금 폭탄을 맞았다고요? 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5일 인도 세무당국이 삼성전자에 이동통신 부품 관련 허위 신고 혐의로 446억 루피, 우리 돈으로 7,600억 원의 미납관세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에게 8,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89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해당 부품이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무관세 품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 시장에 진출한 다른 기업들도 삼성전자처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죠.
네, 최근 인도는 수입품 품목 분류가 잘못됐다며 기업의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인도 정부는 기아차 인도법인의 품목 분류 문제와 함께 자유무역 협정을 잘못 이용했다며 150억 루피의 세금을 청구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폭스바겐과도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12년 동안 차량을 완전 분해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14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는 겁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탁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매우 탁한 상태고요.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개포 4동, 개포 1동, 보곡 2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20도 안팎까지 올라 따스하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하늘은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 제주와 경남 남해안은 이때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사의 영향과 더불어 대형 산불로 인해 재가 날리면서 공기질이 나쁘겠는데요. WHO 기준은 한대 나쁨에서 나쁨, 환경부 기준은 중서부와 영서, 전라 한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공기질이 나쁘겠는데요. 다만 비 소식이 있어서 대기의 건조함이라든지 먼지도 다소 해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은 그 파장과 관심의 크기만큼 선고도 길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재판부가 대부분의 쟁점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재판은 끝날 때까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세한 판결 결과는 잠시 뒤 오후 6시 뉴스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